자, 이번에는 플라이 휠입니다. 자, 크랭크 축의 엔진의 앞쪽에는 크랭크 축 풀리가 장착이 되고 크랭크 축의 뒤쪽에는 플라이 휠이 장착됩니다. 이 플라이 휠은 크랭크 축이 아무래도 축만 덩그러니 있으면은 회전을 줬을 때 관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성이 힘을 모으기도 하고 거기서 불균형한 어떤 동력을 어떤 큰 쇠를 달아놔서 그 쇠가 균형 있게 돌아가면은 관성도 생겨서 흡입해서 폭발해서 꽝 하고 생긴 그 동력을 나머지 3개 실린더 4기통일 경우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중에서 폭발을 제외한 흡입이라든가 압축이라든가 배기라든가 여기도 힘을 줘야 그게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크랭크 축을 통해서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쇠로 만들어진 둥그런 그 쇠를 에다가 동력을 저장해서 계속 돌려고 하는 관성을 주는 것이 바로 플라이 휠이에요. 플라이 휠의 역할은 많은데 한번 볼까요? 그 기동전동기로서 우리가 스타팅을 하죠. 그때 그 플라이 휠 외주에 기어를 달아놔서 링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동 모터를 걸어서 강제로 돌려주는 그래서 시동을 걸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동력을 이제 그 변속기로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기계식 클러치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클러치 디스크가 또 압착이 되기도 하고 또 자동 변속기에서는 토크 컨버터가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역할이 있는 플라이 휠인데 맥동적인 출력 쿵쾅쿵쾅 1342, 1342 나타나는 동력을 모아둬서 맥동적인 출력을 갖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플라이 휠이다. 운전 중에 관성이 크고 자체 무게는 가벼워야 하므로 중앙부는 두께가 얇고 이 크랭크 축에 부착되는 부분은 좀 얇아요. 그다음에 바깥쪽은 조금 두껍습니다. 그리고 주위는 두껍게 한 원판으로 되어 있다. 플라이 휠의 무게는 회전 속도와 실린더 수에 관계한다. 실린더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에 플라이 휠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커야 되겠죠. 관성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실린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에 플라이 휠은 작아도 됩니다. 왜? 폭발의 중첩도가 많으니까. 4기통 같은 경우에는 180도마다 한 번씩 터지죠. 6기통은 어떻게 돼요? 120도마다. 8기통은 90도마다 터지는 거예요. 8개니까. 그래서 그만큼 플라이 휠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기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토션 댐퍼라는 것입니다. 크랭크 축에 비틀림 진동이 발생하면 크랭크 축 풀리가 있고 댐퍼 플라이 휠 사이에 미끄러짐이 발생해 비틀림 진동을 없애는 거, 비틀리는 거 이런 걸 잡아주는 게 바로 토션 댐퍼입니다. 비틀림 진동은 크랭크 축의 회전력이 클 때 그리고 크랭크 축의 길이가 길 때 그리고 크랭크 축의 강성이 작을수록 크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밸브 개폐 기구와 밸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린더 헤드에 설치되는 것은 I 헤드형이라고 그랬죠. I 헤드형의 밸브가 지금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밸브는 캠축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캠축이 돌면 바로 리프터, 탭핏이 있고 그 다음에 푸시로드, 로커 암축 어셈블리,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L 헤드형 밸브 기구와 I 헤드형 밸브 기구 이런 것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헤드 위에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오버헤드 캠샤프트 OHC형 밸브 기구라고 합니다. 여기에 D를 붙이면 어떻게 돼? 더블 오버헤드 캠샤프트. 그래서 2개씩 있다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헤드 위에 있는 거 오버헤드 캠샤프트 밸브가 헤드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L 헤드형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밸브가 실린더 블록에 돼 있지만은 밸브 자체는 어떻게 돼서 헤드에 이렇게 위에서 개방형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L 헤드형 밸브 기구, 그다음에 I 헤드형 밸브 기구가 있습니다. 이 I 헤드형은 밸브가 헤드에 있는 건데 이때 뭐 이렇게 푸시로드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옛날 기관들입니다. 옛날 기관.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알고 계셔요. 푸시로드가 있고 로커암으로서 밸브 열어준 거. 요새는 이 캠축이 블록에 있는 게 아니라 헤드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타이밍 벨트라든가 타이밍 체인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보고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밸브 기구의 구성 부품을 보면은 캠축과 캠이 있습니다. 캠축은 4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엔진의 밸브 수와 같은 수의 캠이 배열된 축이다. 그러니까 캠축의 수는 4기통일 경우에는 각각 흡기 캠과 배기 캠이 각각 실린더에 한 개씩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캠축의 구동 방식은 기어로 구동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체인으로 구동시킬 것이냐 이론적인 것이니까 체인으로 나오지만 그 앞전에 최근에는 이제 그 타이밍 벨트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노후나 또는 마모로 인해서 끊어지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다시 체인으로 나오는데 사일런스 체인이라고 그래갖고 소리가 이제 적은 체인을 이용하는데 아주 예전에 폰이라든가 그 예전의 자동차들은
이 체인, 달랑 오토바이 체인처럼 하나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전할 때 그 체인이 금속이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나죠. 그거를 방지하고자 또 예방하고자 그래서 개선된 게 바로 고무로 만든 벨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동안 한 20년이 넘도록 쭉 사용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또 노후되다 보면 약 한 10만 킬로를 주기로 해서 벨트를 갈아주죠.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개발한 것이 체인은 체인인데 소리가 잘 나지 않는 체인으로 만든 게 보통 사일런스 체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체인으로서 이제 캠축을 구동을 하는데 이 캠축이 위에 있다 보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기어로 캠축을 구동해주는 것은 기어 방식, 체인은 체인 방식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크랭크 축이 두 바퀴 돌 때에 캠축은 한 바퀴 돈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행정 기관이다 보니까 흡입, 압축 하면 벌써 크랭크 축 한 바퀴 돌았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예, 행정이 4번일 때에 얘는 지금 두 바퀴 돌았잖아요. 이때 각각의 밸브는 딱 한 번씩 열려야 되겠죠. 따라서 얘가 두 바퀴 돌 때에 캠축은 한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따라서 사행정 기관일 때 캠축이 두 바퀴 크랭크 축이 두 바퀴 돌면 캠축은 한 바퀴 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벨트 구동 방식이 나오네요. 자, 벨트 구동 방식이 있고 이것이 바로 그 타이밍 벨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밸브 리프터가 있습니다. 캠축이 이렇게 편심된 캠축이 돌 때에 밸브를 직접 닫아서 엔드 로커암이 있어가지고 로커암으로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리프터가 있는데 유압식 리프터를 근래에 많이 사용하죠. 아무래도 이 밸브도 금속이다 보니까 캠축에서 직접 닫아가지고 예전에 그 로커암을 써가지고 움직이다 보면은 보통 밸브 간극 조정한다고 하죠. 열팽창을 고려해서 두는 간극이 밸브 간극인데 이 간극에서의 나타나는 그 칠 때에 소리가 따다다다다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소리 나는 거를 방지하고 평상시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압력으로서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밸브 유압 리프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리프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밸브 리프터는 캠축의 회전 운동을 상하 운동으로 변환시켜서 푸시로드나 또는 그 밸브를 직접 연결하는 그런 기구인데 최근에는 유압식 밸브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일의 비압축성과 윤활장치의 순환 압력을 이용해서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엔진의 작동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밸브 간극을 항상 0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게 바로 밸브 리프터입니다. 그리고 밸브 간격을 점검 또는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극을 너무 크면은 밸브 간격이 너무 크면은 로커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갔을 때 캠축에 의해서 로커암이 움직였을 때 그 간극만큼은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비로소 닿으면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밸브 간격이 너무 크면은 밸브의 열림량이 그만큼 적어지고 또 밸브 간격이 너무 작으면은 열팽창으로 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밸브가 열리는 경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노킹이 일어납니다. 닫아줘야 될 때 못 닫아주고 열팽창으로 해서 밸브가 밀려 나오면서 연소실에 밸브가 열려져 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밸브 간극은 항상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확한 간극이라 하더라도 가동되다 보면 소리가 나니까 그걸 방지하는 것이 바로 유압 밸브 리프터입니다. 그 유압 밸브 리프터는 항상 밸브 스템하고 닿아 있기 때문에 간극이 조정이 불필요하다. 유압으로서 움직여주니까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밸브 개폐 시기가 정확하고 작동이 아주 조용하다. 오일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밸브 기구의 내구성 또한 향상될 수 있다. 맨날 항상 작동을 할 때마다 때려쳐가지고 이 끝부분이 마모되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구성이 아주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밸브 기구의 구조가 좀 복잡해지죠. 오일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그 통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오일의 작동으로 이렇게 구조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윤활장치에 고장이 나면 엔진 작동이 정지된다. 아주 심각한 얘기인데 이거는 오일이 작동 안 되면 얘만 고장 나겠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오일이 순환이 되지 않으면 실린더도 막 눌러서 소결이 되고 또 크랭크 축에서도 베어링이 마모라든가 고착이 돼갖고 다 망가지겠죠. 따라서 이것은 전체적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일로서 작동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흡기와 배기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의 구비 조건이 나오는데 이 밸브는 아주 그 연소실에서 같이 구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고온 고압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거 여기에 견뎌야 됩니다. 따라서 고온에서 견디면 밸브 헤드 부분에서 열전도율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열전도가 빨라야만이 밸브가 이렇게 변형이 되지 않겠죠. 고온에서의 장력과 충격에 대한 적응력이 크고 고온 가스에 부식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가열이 반복돼도 물리적 성질로서 인해서 형태가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관성력을 적게 하기 위해서 무게가 가볍고 내구성이 커야 된다. 그 다음에
흡기와 배기가스 통과에 대한 저항이 적은 통로를 만들 것. 그래서 밸브의 그 안쪽을 보게 되면 면 말고 위쪽을 보면 이렇게 유선형으로 곡률 반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곡선을 만드는 것이 공기가 들어가다가 부닥치지 말고 매끄럽게 잘 들어가라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밸브의 재질을 보면은 페라이트 계열의 또는 오스테나이트 계열의 내열강을 사용합니다. 열이 아주 굉장히 강한 거. 그 다음에 제작의 방법은 금속 조직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업셋 단조를 사용한다. 그 다음 밸브 시트. 이 밸브 시트는 뭐냐면 자, 실린더 헤드는 뭡니까?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밸브는 아주 굉장히 강한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닫혀있다가 계속 접혀지는 요 부분, 요 헤드의 요 부분이 알루미늄 합금이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모가 되겠죠. 따라서 이 헤드의 밸브가 닿는 요 부분에는 시트, 링을 갖다 끼워요. 그 링을 끼우는 밸브의 면과 닿는 부분을 우리가 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트에 관한 얘기예요. 밸브 면과 밀착돼서 연소신의 기밀 유지 작용과 밸브 헤드의 냉각 작용을 합니다. 밸브의 그 높은 열은 시트에 접해지니까 시트가 열을 전달해서 헤드에 있는 냉각수 통로의 냉각수로 열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어떤 엔진에서는 작동 중에 열팽창을 고려해서 밸브 면과 시트 사이에 4분의 1에서 1도 정도의 간섭각을 둔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쉽게 했는데요. 이 약 45도 또는 60도 정도의 밸브의 시트의 면과의 그 간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면적이 필요하겠죠. 그 면적이 깎아지는 면이 약 한 45도라고 치자고요. 45도인데 밸브 면도 45도고 시트의 면도 45도야. 이러다 보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 밸브의 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밸브 곡률 반경 이렇게 흐름도 좋게 위해서 이렇게 이게 그 두께가 있겠죠. 이 두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을 받게 되다 보면 팽창률이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면 45도와 45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닿고 있다가 열을 많이 받아버리면 밸브가 팽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면이 슥 벌어지게 팽창률이 틀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밸브가 시트하고 접해지는 면이 작아져요. 작아지니까 이거를 미리 냉각되어 있을 때 미리 거꾸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놔. 그러면 나중에 정상 온도가 되다 보면 비로소 그때 팽창률이 되다 보면은 이 면과 시트의 접착력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때 미리 간극을 두는 간극을 우리는 간섭각이라고 두는 거예요. 이 간섭각을 4분의 1에서 1도 정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밸브 면이 만약에 60도다 그러면은 거기서 4분의 1에서 1도 정도를 미리 이만큼 벌려놔서 만든다. 그걸 보고 바로 간섭각이라고 하는데 이 밸브 시트의 간섭각 4분에서 1도라는 거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열 팽창을 위해서 둔다. 고려해서. 자,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밸브 스프링이 나옵니다. 이 밸브 스프링은 압축과 폭발 행정에서 밸브 면과 시트를 밀착시키면서 기밀을 유지하죠. 흡비 행정 때는 밸브를 열어줘야 되고 배기 행정 때는 배기 밸브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 나머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완전하게 밀착을 시켜서 고정을 시켜놔야 됩니다. 열리면 안 되죠. 그 닫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프링입니다. 그리고 열리게 하는 것은 캠이 돌아가면서 로커암이라든가 또는 리프터를 이용해서 바로 밸브를 스프링의 압착력을 스프링의 힘을 이기고 눌려줘야 밸브가 열리는 건데 닫아주는 거는 스프링이 닫아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밸브를 열어주는 것은 캠이나 또는 로커암이 열어주는 거고 닫아주는 것은 스프링이 닫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탄성이 큰 니켈 가령 귀소 크롬광 만드는 거 참고하고 계시는데 이 스프링이라는 거 어때요? 눌렀다가 딱 놓으면은 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되죠. 이런 현상을 보고 여기 나와 있듯이 바로 밸브 서징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밸브를 흡입 행정 때 눌러서 열어놨다가 딱 닫았어. 닫아주는 것은 스프링이 딱 닫았어. 근데 서징 때문에 밸브가 또 한 번 열리고 또 한 번 열리고 또 한 번 열리고 하게 되면 완벽하게 닫아줘야 될 때 못 닫아주고 계속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압축가스라든가 폭발가스 같은 것들이 막 새나가죠. 픽픽픽 새나가요. 따라서 닫아줄 때 확실히 딱 닫아주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서진 현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 서진 현상을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중 스프링을 쓴다. 스프링을 두 개를 넣는 거예요. 지름이 큰 스프링과 지름이 작은 스프링. 그러면 각각의 서징의 탄성 장력들이 틀린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의 서징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중 코일 스프링을 쓴다. 그 다음에 부등 피치 스프링을 쓰는 거. 스프링을 보면은 스프링의 코일 감는 그 간격과 간격의 피치라고 하는데 이 피치가 서로 다른
부등 피치 스프링을 쓰게 되면 또 서징 현상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탄성률이 다 틀리니까. 그 다음에 원뿔형. 위는 지름이 작고 밑에는 지름이 커. 그러면 또 서징의 그 탄성률이 다 틀리겠죠. 그러나 이렇게 서징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은 이중 코일 스프링이라든가 부등 피치 스프링이라든가 원뿔형 스프링을 사용하지만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부등 피치라든가 원뿔형을 쓰지 않고 거의 다가 이중 코일 스프링을 쓴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스프링 사이에 스프링을 또 넣어요. 그래서 서징을 방지하는 거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